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중앙중학교에 지금 현재 교장을 수행하고 있고, 또 실천 교사는 한 5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해외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주제는 보시다시피 이제 교사 교육권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 청구선과 강화 방안입니다. 최초 브로셔에 나갔었을 때는 이제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초 이슈화 됐던 여러 또 아젠다 중에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와 그 인권 조례가 마치 이제 교권에 대비되거나 상반되는 그런 식의 오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한 그 논의와 서로 간에 어떤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저는 촌극이 아니겠나 싶고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서로 백지장이 맞받다는 것처럼 같은 몸통이다. 저는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사 학습이죠. 교사를 대리해서 각 교실 현장에서 학교장은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바로 그러한 환경이 학교에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저는 책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책무를 국어 사전상에서 잠깐 찾아보면요. 그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요. 네, 사전상에서 책무라는 것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직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학교장들은 이제 Principal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서 그 직무에 대한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그게 해마다 바뀌고 혹은 학기마다도 그 성격이나 속성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이제 K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약 한 11,000개 정도의 학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장이 한 11,00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1,000개의 학교가 기술된 문서가 똑같은 게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학칙이고요. 학칙이 거의 비슷합니다. 학칙이 비슷하고 교사나 교장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하시오라는 지침이나 지령 자체가 모두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잠깐만 둘러보면 단순하게 도시 대도시를 떠나서 섬이 있는 전라도 같은 섬이 많은 학교나 강원도 같은 또 산맥이 많은 학교 이런 데 보면 그 학교의 사이즈라든가 속성 자체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다. 한 도시 안에 있는 학교도 동마다 다를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각기 다른 학교의 속성과 다양성에 대한 특질을 각기 다른 사람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학생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왜 각각 설계해내고 그걸 실행해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롤모델을 저는 항상 해외 학교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우주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해외 학교 사례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났고 또 많이 가봤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오감을 통해서 목도한 바로는 교육이라는 이 아젠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철학이나 가치, 태도, 그에 대한 실행과 책임 이 모든 것들은 두 발을 걷고 다니는 모든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저는 쓰이지 않나 마치 과학이나 기술처럼.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맥에서 따로 이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학교라는 이 원형적 기관 자체가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틀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것들은 이제 시간의 연차를 두고 디벨롭이 될 텐데 20년대 나왔던 존 뒤의 그 역량이라는 그 정의 예를 들어서 지식과 이 기술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 경험의 총합이 우리가 배운 총합이다라는 그 학습에 대한 기본 정의만 학교에서 잘 살펴서도 됐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서구의 그들은 열심히 교육과정 지역을 우리가 항상 4대 교대에서 배웠던 그대로
항상 실천하고 진화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늘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걸 더 제가 크게 느끼는 이유는 저희 학교는 아이비 월드스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탐색하고 이걸 도입을 해서 실행할까에 대해서 교육과정 안에서만 철저하게 저희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 차이와 경험성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다시 돌아와서 아까 직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법이 정한 우리나라 11,700개 학교가 똑같이 정한 이 직무에서 교장은 어떤 직무로 기술이 되어 있는가? 사실 이 문구 이외에는 특별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학생을 교육한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학생을 교육한다. 교장이나 교사나 학생을 교육한데 왜 그들은 그냥 사무를 이제 통할해서 총괄로 받겠죠. 총괄만 하고 직접적인 수행은 덜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권한 위임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나눠서 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 나눠주고 놀아라는 정의도 없습니다.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장도 모든 일을 수행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나눠서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10클래스, 20클래스가 있는 그런 학교에서 교감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부장 제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들이 잘 갖춰진 법령을 통해서 이게 학교로 이익된 것이 아니라 그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 개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학교에서 만들어라. 그 전에 또 롤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위원회죠. 조금 줄여서 이야기한 건데 정확하게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응위원회와 대책심의위원회.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심의를 하는 의결 기구나 조절 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법령에 대해서 강구되어 있지도 않고 그걸 기반할 수도 없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사법권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그 위원장이 교감인데 교감 사실 연산 2~3시간을 받고 판관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장 직속 기구면 교장이 또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겠죠. 명시적으로는 책임을 지는데 그닥 잘 진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교장 4년 차를 수행하면서 궁금합니다. 그들이 전면에 나섰을 때 그들 그러면 조금 대비되나요? 우리들이라고. 저도 교장입니다. 우리들이 전면 나섰을 때, 사건이 전면에 나섰을 때 뭐가 손해가 될 것인가? 저는 가장 궁극은 우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우리 교직원을 막아줄 수 있는 우상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롭고 정의롭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기치를 세우는 반면에 제 경험인데 이제 소수입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데 제가 만난 그 소수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년 퇴임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마지막에 나가실 때 받으실 훈장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명예에 제가 조금 이렇게 오점을 남기기 싫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저렇든 이렇든 간에 교장의 책무라는 것은 바로 이 직무의 정확한 기술로부터 일어나고, 그 정확한 기술은 우리가 이 법령에서 학생을 분명히 교육을 시킨다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저는 범위의 해석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것은 수업 평가권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수업 평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책무성을 지내야 된다.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장이 전면 나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유지를 통해서 책임과 책무성 강화. 여러분,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벌 받는다고 나가서 수업을 못하면 그걸 학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30명이 있다면 30분의 1만 맞는 거죠. 그러면 29명의 다른 학생들은 학습권에 저해나 방해를 받아도 되는가? 그럼 교사는 또 그걸 방치했다고 또 방치 위임이 또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학교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제 휴대폰으로 바로 직결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실로 가서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입안되지 않도록, 분리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가 그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해서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임시 거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가 좀 작아서요. 홈베이스도 없는 학교입니다. 아무튼 제 방에서 이제 제가 눈으로 보는 목도 하에서 이제 학생이 뭐 안성문을 쓰든가 아니면 저하고 면담을 하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라도 가져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 비슷한 예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학교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 신고가 교사로부터 즉각 수리가 되면 in-school suspension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정학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유예를 두고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서 그 거처 안에 학생에게 이제 리플렉션을 반성문을 막 쓰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아동학대죠. 혼자 방치하게 하고 학생에게 이제 심정적인 가학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넣는 게 우리나라로 잘 나와요. 아무튼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데려가시오.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가도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학교 내냐 학교 밖이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 안에는 레코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문을 밖에 나가서 즉 집에서 원래 정학이 집에 학교로 오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정식 정학 처리가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생기부에 막 기재하는데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주원글씨다 이런 면면을 떠나서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죠.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정성평가의 질로 따져서 이걸 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각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이 뽑기 때문에 그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Have you ever been in school suspension?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너 학교에서 이런 징계 받았느냐? 그러면 받았는데 no 했는데 담임의 추천서가 이 학생은 징계를 받았다라고 나오니까 안 맞은 해악입니다.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질적 평가가 대학별로 그게 사정이 되어야 하고 그게 입학사정관제인데 우리는 입학사정관제를 가져와서 대학에서 맡기려고 그러니까 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서 다시 또 이걸 1-9등급 만들어서 수능 최저 넣고 국가가 또 서열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든지 자꾸 반쪽입니다. 항상 다. 네, 저는 조금 색다른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서희초의 문제도 역류를 계산해보면 평가의 부정적 역류가 저는 초등까지 흘러오고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등의대반 같은 거. 하나 잘 길러서 우리 아가 금쪽이처럼 커야 되는데, 그죠? 그 욕심이나 이기주의가 내가 학교에 다니는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핸들링을 안 해주면 무시받거나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금쪽이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흘러 내려오면서 다시 원리로 올라가 보면 이 평가가 결국은 이 말단에 있는 선생님에게 전부 다 민원으로 저는 터지는 기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장의 책무의 정점은 학교 자치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학교 자치화, 그러니까 학교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실행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만 갖추고 있다면 저는 일의 한 80%는 거의 대부분 필터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자기가 승진의 고도를 달려서 정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나는 역할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는 절대 관료제에 의한 상하 문화, 공명 문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공명식으로 지금 일이 처리되는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 역할 중심적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한 도시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뭐 GNP 몇십 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인재 양성도 저는 그런 데서 기반이 돼야 된다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미국의 학교장을 제가 직접 면대면에서 자세히 묻고 경험한 학교만 6학교입니다. 그 중에 3군데가 아이비 학교고요. 그들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켜놓고 그 지도에 따라서 가르쳐줄 때 우리는 올바른 올바른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교육과정 중심의 능력, 이것을 우리 학교장의 최대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5가지 정리하는 거는 오늘 제가 5가지 의제를 발제를 한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슬라이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사의 교육권이라고 있습니다. 수업 평가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것은 해외 선진학교의 공통적 교장 의무와 책무와 그 다음에 이 공통에 더해서 우리나라 학교장의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별도 기술을 했습니다. 먼저 바를 한번 보면요. 해외 학교장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을 제대로 모르고 거기 설계나 디자인이나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 과정 그러면 교과서부터 생각을 하고 수업 시스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다를 만약에 나는 교과서의 진도를 따르고 나는 교과서에 따라 시험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가짜 교육 과정입니다. 네,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서 성취 기준으로 요목화한 실러버스로 만든 주된 내용으로서의 리소스를 말할 뿐이지 유튜브도 되고요, 블로그도 되고요, 어떤 논문도 되고요. 그거는 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리소스를 정하고 그거를 차시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학년 안에서도 어떤 난도가 있어서 이 학생은 좀 쉽게 그 다음에 어렵게 더 어렵게 이렇게 해서 그 층위를 나눠서 루브릭 중심으로 학생을 지식과 역량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워드 우리 2015, 2022 개정교육과정의 원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문과 강론은 바뀌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 학교에서는 지필평가라는 게 없습니다. 수행평가 100%, 초, 중고 무조건. 수행평가가 100%. 우리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중간 기말고사 종이로 치는 거 한 반에 168명씩 있었거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네, 그 안에서 필터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뽑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열심히 잘 키우면 된다는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덜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성장 중심의 인재 양성법이었어요. 지금은 4분의 1 투박 낳지 않습니까? 올해 수험생의 구상 기준은 39만 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가 오기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왜 아직도 1등급, 9등급 차별화를 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까?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차별화를 해야 되죠. 차별화 교육,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환경과 자원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잘리는데 우리나라 학교장들이 좀 더 외국 아까 3가지 맥락에 대해서 더 우리는 좀 아킬레스다, 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자치와 학교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터졌을 때 외국 학교들은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쫙 됐죠. 그냥 아무런 큰 터치가 방해를 못 받아 안 받았다고요. 물론 좀 불편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익숙합니다. 모든 게 온라인 리소스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교과서 써야 되고 수행평가가 종이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완전히 그냥 충격 먹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충격을 먹었어도 우리는 항상 해왔던 것들이 컴퓨터였고 항상 해왔던 게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만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정의가 되면 다시 말해서 그런 위기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되었더라면 리스크 테이킹 되었으면 하면 되죠. 저는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다시 아닙니다. 그걸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경험의 총합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 모자랐던 거죠. 자, 그래서 학교 자치화라는 꽃을 피우는데 상당히 우리 학교의 관리자들은 조금 경험성이 좀 부족하다. 2번째, 행정 업무 지금 당연하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교수 학습 이외에는 그 어떤 의무 사항도 없습니다. 교사는 교육권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외국 학교처럼
적어도 교원의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는 되는 행정직원을 뽑아서 처리를 하면 될 텐데 또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교원이 지금 총 41명 정도 되는데 행정실 직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공무 실무직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한 3, 4명 하면 6, 7명이 조금 됩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이렇습니다. 자, 저런 것들 행정만 넣고 학교 자치화만 될 수 있으면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은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BCD라는 것은 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입니다. 이건 제가 지낸 말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SBC가 아니라 NBC입니다. 내셔널입니다. 내셔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2022부터는 국가가 있고 내셔널이 있고 그 다음에 스쿨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론도 이미 이제 학교가 교육청에 앞서서 학교 스스로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학교의 교장이 당연히 교육과정 중심적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교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경 쓰시는 게 뭐겠습니까? 소위 마일리지, 승진 가산점, 나 섬에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라기보다는 승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똥이라도 만지겠다 이런 형태는 지금 부정적인 그런 승진 문화의 구조로 좀 기착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마지막에 발달적 평가가 합니까? 방법적 실행. 발달적 평가가 학생을 어떻게 성장 발달시킬 것인가. 여러분 2분1부터 역량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역량 평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들의 협업 정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행 평가를 철저히 루브릭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루브릭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internal standardization이라고 해서 내부 표준화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성적 평가도 샘플로 10개, 10개씩 나눠서 스위치를 해서 이거를 샘플 마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로 검증을 해서 그에 대해서 공통 기준을 뽑아내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 국가는 수행평가 100% 하는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고스키 아시죠? 지금 전문가분이 계신데 스캐폴딩 우리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학 시험치 끝난 게 지금 대부분이지만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교사는 이를 도와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교장과 교사의 책무가 이제는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헬프가 아니에요. 헬프는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어시스트 하셔야 됩니다. 얘가 필요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걸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 피드백은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우리 형성평가를 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전부 다 종이로 만들어요. 형성평가는 무수한 oral, writing 전부 다 됩니다. 네, 손으로 하든 글로 하든. 이런 평가관이 중시되고 이게 중시된다면 학교장은 짜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차피 PDF 다 가 있었으니까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개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세우기, 교육 철학도 우리는 교육 철학 그러면 그냥 교육학 시험 치는 걸로 말지 않습니까? 네, 학생은 얼마나 다양한가, 또 그 학생은 또 얼마나 서로 이질적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한 명시적인 문서를 학교 단위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B 학교는 4개의 문서를 정확하게 제작을 합니다. 언어 정책, 어떻게 다른 언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베트남 같은 다국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어떻게 배울 것이냐, 외국의 수준이 다른 아들끼리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 평가 정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냥 이만한 한 30페이지로 학교 단위로 다 짭니다. 그다음에 아까 통합 정책, 어떻게 이 학생을 갖다가 서로 포용을 해서 장애 학생이든 뭐 인종이 다른 학생이든 할 것인가. 학문적 정기성, 표절하거나 컨닝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학생들을 그렇게 안 하게 하려면 학문의 기술을 할 때 인용문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약속들을 좀 더 프로토콜화 하는 데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교칙을 강화시키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강화시켜서 학생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조율을 하고 명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요거 쭉 읽어보시고요. 네.
자, 두 번째 학습권 유지라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이거는 조금 대비된 말로 선생님이 그 교실을 지키면서 하나의 학생이 문제 학생에게 신경을 쓰게 하기보다는 나머지 99%의 학생들 어떻게 신경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양을 끌고 가다가도 그 양 한 마리를 저 멀리 가서 찾아낼 수 있는 영도의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두 마리 잃어버린 거는 그냥 리스크로 그냥 하셔야 되고 나머지 99%의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한 마리 양은 찾아다니는 사람은 학교장이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가 아니라 차별화 교육, 즉 수준별 맞는 개별화 과정의 교육을 우리는 보양을 시켜야 된다. 학교장의 책무는 그 정점이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학교 자체다. 학교 자체는 영어로 스쿨 가버넌스인데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 즉 학교 분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야 돼요. 결혼하면 시댁으로 좀 멀리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좀 떨어져야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장은 그럼 법령에 따라서 학교 사무를 총괄하고 위임하며 직접 수행을 한다. 네. 이게 법령에 나와 있으면 정말 이 꽃이 피는 게 바로 학교 자체라고. 법령을 조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들 뭐 연가 제출했는데 그거 뭐 그죠? 9월 4일인가 그거 지금 결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왜 미루지? 서열 중심이 아니라 역할 중심으로 꼭 계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거 다음 내가 교장 나갈 수 있는 부인들은 어딜까? 교회방한테 잘 보이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충실해야 되죠. 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할 중심의 조직 구조로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의사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상대적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교육 과정 중심적. 제가 계속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교육 과정을 머리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큐리큘럼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지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좋은 디바이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그냥 앱이 없는데 카카오 맵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어서 일어나서 카카오 택시 불러서 KTX 예약해서 다시 여기 버스 다 타고 한 번 처음부터 제가 카카오 맵으로 해서 지도화 시켜서 왔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 자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학교가 아니라 교도소입니다.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학생들에게 뭐 인권 다 좋은데요. 인권이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중요합니다. 다만 인권 교칙 이런 걸 하기 전에 학생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문화된 그 규정을 통한 상대적 합의를 교사와 학생 간에 끊임없는 언어로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코드 오브 컨덕이라고 해서 학생 행동 방향을 각 주별로 쫙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미 다 드렸고요.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과 5분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무덤 앞에 있겠죠. 뭐 쓴 그 묘비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해보고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와서 여러분, 저는 교장이든 교사든 특히 교장 선생님들은 저는 가장 탁월하게 요구되는 능력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은 도전하다 챌린지가 아닙니다. 챌린지는 무모해가 죽는 것도 됩니다. 네, 그냥 뭐 자기 쾌감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그게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도 교통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냥 돌발로 그냥 그죠? 네,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뇌에 잔존하는 모든 주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좀 더 줄이고 좀 더 안정스럽게 학교를 어떻게 좀 더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다듬어 갈 것인가. 그게 2030 나침반 OECD에서 나온 나침반이 말하는 스쿨 웰빙이 되고요. 스튜던트 웰빙이고요. 티처 웰빙이고요. 그걸 그대로 해서 만든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총론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웰빙해야 된다. 위험해서는 안 되고 안전하고 안정스러워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한가? 왜 우리는 위험한가? 학교장부터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고 교장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감사합니다.